새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3개월 만에 나타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문을 막았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 전 아들이잖아요. 넌 내 아들 아니야. 며느리가 무릎 꿇었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저는 서류를 꺼내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이를 펼치는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언장이야. 넌 한 푼도 못 받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아들이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3개월 전 저를 요양원에 버렸을 때 이미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올해 75살입니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웃고 있었던 아내였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기에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20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둘을 뒀습니다. 아들 민수가 50살이고 딸 민정이는 45살입니다. 민수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어서 차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민정이는 15년 전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한국계 미국인 의사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구청 세무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과장으로 정년퇴직을 했기에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혼자 사는 노인한테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부터 검소하게 살았기에 모아둔 예금도 8천만 원쯤 됐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전세로 얻었는데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관리하기 편하고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서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셨을 때가 그립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아내는 제 팔을 꼭 잡고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도 함께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곤 했습니다. 민수네 손주들도 자주 놀러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고 혼자 밥을 차려 먹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입맛도 없어서 하루 한 끼만 먹는 날이 많았고 체중이 10kg이나 빠져서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민수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서 반찬도 사다 주고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 와서 이것저것 챙겨줬기에 효자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제사 때도 빠짐없이 와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부터 민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보게 됐고 전화도 제가 먼저 걸어야만 겨우 받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기에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에 민수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식당을 차리는데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이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금에서 돈을 빼서 건네줬습니다. 민수가 고맙다며 잘되면 곧 갚겠다고 약속했기에 믿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자금으로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2천만 원을 줬는데 또 달라니 망설여졌지만 아들이 어려워하는 걸 외면할 수가 없어서 결국 또 빼줬습니다. 예금 잔액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년이 지나도 민수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식당 경영이 어렵다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독촉하기가 미안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아들인데 재촉하는 게 인정머리 없어 보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3년째가 되자 민수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어서 전화해 봤지만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딸 민정이는 1년에 한 번 한국에 들어옵니다. 추석이나 설날 중 한 번만 와서 사나흘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미국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는 탓에 자주 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올 때마다 오빠는 자주 오냐고 물어봤지만 그렇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딸한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4년째 되던 해부터 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혼자서 병원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더니 바쁘니까 택시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목소리에서 귀찮다는 느낌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5년째가 됐을 때 아내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장만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서 올 거냐고 물었더니 올해는 바빠서 못 갈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혼자 절을 하고 상을 물리면서 아내한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젠 안 오네요 하고 중얼거리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하면서 집안을 둘러봤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 왔는데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이 찾아온 게 반가워서 차를 내왔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하면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하는 말이 나왔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저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하면서 예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셨다는 둥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신다는 둥 말했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두 사람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경도 치매 의심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병원에 갔냐고 물었더니 지난달에 모시고 갔었다고 했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제가 정말 치매인가 싶어서 두려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요양원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주고 식사도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다면서 권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민수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하면서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입소 날짜를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제가 치매인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한 적이 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는 것 자체가 치매 증상인가 싶어서 불안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상인가요? 하고 되물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입소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져갈 필요 없다면서 옷까지 몇 벌만 챙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제 삶이 가방 하나에 담기는 게 슬펐습니다.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집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왜 이렇게 먼 곳이냐고 물었더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래요 하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해 보였지만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침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 침대엔 다른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짐을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계세요 하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민수 팔을 잡았습니다. 자주 올 거지 하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주 올게요 하면서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수진이도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왜 철창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살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급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나왔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만 먹었습니다. 옆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하면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 할아버지가 코를 골았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 지르는 것도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적응해 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들분이 집을 정리하신대요 하면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민수가 집을 빼는 중이었습니다. 제 짐은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보관하신대요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10번도 넘게 걸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면회 신청을 했냐고 물었더니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딸 민정이한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차를 생각하니 언제 전화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딸한테 이런 처지를 알리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렸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강제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방마다 돌면서 불을 켰습니다. 씻고 식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밥은 늘 차갑고 맛이 없었습니다. 반찬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김치, 콩나물,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공용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채널은 마음대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정해준 채널만 나왔습니다. 대부분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루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들한테 버려졌어요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째 면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할머니도 비슷했습니다. 딸이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도 안 온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만 댄다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다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6주가 지났을 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장한테 외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원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은행 가야 하니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수가 귀찮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하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이틀 후 민수가 왔습니다. 달 반만이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빨리 갔다 오자면서 재촉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어봤습니다. 집은 다 정리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창구 직원한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잔액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잔액이 10만 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해 줬습니다. 6주 전에 2,99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민수 명의로 출금된 것이었습니다.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비 내야 해서요 하면서 변명했습니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냐고 소리쳤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내 돈 어디 갔냐고 다그쳤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빚 갚는 데 썼어요 하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식당 망해서 빚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돈 안 쓰면 저희 집이 경매 넘어갈 뻔했다면서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전세금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썼어요 하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전부 민수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면 되잖아요 하면서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타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0년을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당 망하고 빚쟁이한테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돈 안 쓰면 우리 가족 다 망한다면서 당연한 일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아무 말 없이 운전했습니다. 요양원 앞에 내려줬습니다. 다음에 봬요 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도 없어졌습니다. 아들한테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요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5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민정이한테 전화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할 게 뻔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아침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몇몇 노인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깥 공기라도 쐬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공원 입구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편의점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 토요일마다 함께 편의점에 가서 로또를 사곤 했습니다. 당첨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냥 재미로 샀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5,000원어치, 그게 우리 부부의 소박한 낙이었습니다. 간호사한테 잠깐 편의점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또 판매대가 보였습니다. 계산대 직원한테 로또 한 장 달라고 했습니다. 자동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5장이 전부였습니다. 은행 잔액도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기에 현금을 최대한 아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옛날 아내와 함께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5,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로또 용지를 건네줬습니다. 용지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사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로또요 하고 대답했더니 웃으며 당첨되시면 좋겠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당첨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로또 용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추첨일이 토요일 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어차피 당첨 안 될 거지만 확인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내와 함께하던 습관이었으니까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녁 8시쯤 공용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로또 추첨 방송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채널을 돌려줬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심심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첨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기계를 돌렸습니다. 공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나왔습니다. 7이었습니다. 로또 용지를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제 번호에도 7이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거니 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가 나왔습니다. 14였습니다. 제 용지를 다시 봤습니다. 14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오 2개 맞으셨네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세 번째 숫자가 나왔습니다. 23이었습니다. 용지를 확인했습니다. 23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이겠지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옆 할아버지가 와 3개나 하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번째 숫자가 나왔습니다. 27이었습니다. 용지를 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27이 보였습니다. 4개가 맞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대박 나시겠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5번째 숫자가 나왔습니다. 36이었습니다. 용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6이 있었습니다. 5개가 맞았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용지를 같이 봤습니다. 정말 5개네요 하면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숫자가 나왔습니다. 40이었습니다. 용지를 보는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7, 14, 23, 27, 36,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봤습니다. 40이었습니다. 6개가 모두 맞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1등이에요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간호사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1등 당첨이세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당첨 금액이 나왔습니다. 1등 당첨금은 50억 원이었습니다. 한 명이 당첨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제게 온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원장님한테 알려야 한다면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달려왔습니다. 로또 용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1등이시네요 하면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용지를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로또 용지를 베개 밑에 넣고 누웠습니다. 계속 만져봤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이면 요양원비를 평생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요양원을 나가서 다시 집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돈을 모두 가져간 아들이었습니다. 만약 민수가 제가 로또에 당첨된 걸 알면 어떻게 할까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달려올 것 같았습니다. 효자인 척하면서 돈을 달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고 마지막엔 재산까지 빼앗아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한테 이 돈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 대접을 받고 싶었습니다. 월요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수한테 복수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딸 민정이한테는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또 용지를 다시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6개 숫자가 모두 맞아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75평생 처음으로 운이 제게 온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로또 용지를 베개 밑에서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6개 숫자가 모두 맞아 있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로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밝은 목소리로 받았는데 1등 당첨자라고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축하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로또 용지 번호를 하나하나 천천히 불러줬더니 확인했다면서 서울 본사로 와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을 가져오면 오늘 바로 수령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원장실로 가서 서울에 급히 볼 일이 생겼다고 말했더니 원장이 어디 가시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대답했는데 더 이상 캐묻지 않고 택시를 불러주겠다면서 조심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지난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요양원에 버려져서 매일 울던 날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고층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복권 본사 건물 앞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니 당첨자 전용 응접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편하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신분증과 로또 용지를 꺼내 보여주자 직원이 기계에 넣어 확인하더니 1등이 맞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첨금 안내를 받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는데 50억 원에서 세금을 제하면 33억 5천만 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에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 해본 금액이었기에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통장을 건네고 서류에 사인하는 동안 조금씩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이체 버튼을 누르더니 지금 바로 입금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가셔서 확인하시면 된다면서 통장 사본을 돌려줬는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가족한테도 조심하시라는 경고를 듣는 순간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본사를 나와 근처 은행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서 통장 정리를 요청했더니 직원이 기계에 통장을 넣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직원 표정이 순간 굳어지면서 조심스럽게 잔액을 확인해 보시라며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손이 떨려서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세어봤더니 정말로 33억이 맞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법무법인을 검색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을 찾아서 전화를 걸었더니 당일 상담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후 2시로 예약을 잡고 시간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어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2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는데 접수대에서 예약자 이름을 말하니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50대 변호사가 나와서 편하게 앉으라며 차를 내왔는데 친절한 태도 덕분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렸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더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야기와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면회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돼서 오늘 33억 5천만 원이 입금됐다고 하니 변호사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들한테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변호사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서 아들한테는 상속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딸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쓰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유류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부모를 유기한 증거가 명백하면 유류분도 박탈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요양원 기록과 면회 기록, 재산 인출 내역 등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변호사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딸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당첨 사실도 딸한테만 말하고 아들은 절대 알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담료를 계좌 이체하고 명함을 받아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다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는데 민정이한테 전화하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딸이었기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용기를 내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민정이가 받았습니다. 아빠라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는데 곧이어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요양원에 버렸다고 설명하자 민정이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산도 가져갔고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다고 말하자 민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또에 당첨돼서 오늘 33억 5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되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당장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안에 도착하겠다는 약속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도착했더니 원장이 어디 다녀오셨냐며 물었지만 개인 볼일 봤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통장을 서랍에 넣고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나 수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민정이한테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는데 곧 요양원으로 가겠다는 내용을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원장실로 가서 딸이 면회 온다고 말했더니 반가워하며 면회실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더니 민정이가 들어왔는데 1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제 딸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하면서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 민정이를 끌어안으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정이도 제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는데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울다가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면회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민정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많이 힘드셨죠?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기 때문에 민정이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 다 괜찮다고 말했더니 민정이가 미안하다며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이야기를 꺼내자 민정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로 들었지만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면서 요양원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원장한테 부탁해서 입소 기록과 면회 기록을 받아왔더니 민정이가 서류를 펼쳐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면회 기록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민정이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민정이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전화해 보겠다면서 휴대폰을 꺼내 민수한테 전화를 거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민수가 받았습니다. 오빠 나야 하는 민정이 목소리에 민수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 왔냐고 묻는 민수한테 민정이가 아빠 면회 왔는데 오빠는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더라며 따졌습니다. 민수가 바빠서 그랬다고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민정이가 바쁘면 부모 버려도 되냐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돈도 다 가져갔으면서 하고 덧붙이자 민수가 당황하며 빚이 많아서 그랬다고 둘러대는 게 들렸습니다. 민정이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가 호텔에서 자고 일찍 왔습니다. 아빠랑 산책하자며 제 팔을 잡았는데 오랜만에 딸과 함께 걷는 시간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양원 뒤편 작은 공원을 걸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민정이가 당연히 그러셔야 한다며 적극 찬성했습니다. 집 알아보는 것도 돕겠다고 하면서 오빠한테는 절대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믿음직스러웠고 이제 정말 요양원을 나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원장실에서 퇴소 절차를 밟았는데 원장이 딸분이 모시고 가시니 다행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석 달 동안 쓰던 물건들이라 많지 않았습니다.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는데 이것이 제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의 전부라고 생각하니 씁쓸했습니다. 현관으로 나왔더니 민정이 렌터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싣고 차에 타려는 순간 다른 차 한 대가 요양원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 차였기 때문입니다. 차가 멈추더니 민수가 내렸는데 석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민수를 보니 역겨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냐며 제 손을 잡으려 하기에 손을 뿌리쳤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차에서 내려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는데 민정이가 앞을 막아서며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오늘은 왜 왔냐고 따졌습니다. 민수가 바빠서 못 왔다며 고개를 숙이고 오늘은 시간 내서 왔다고 변명하자 민정이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며 소문 들었을 거라고 쏘아붙이자 민수가 무슨 소문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빠 로또 당첨됐다는 소문 말이라고 민정이가 말하자 민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며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탐욕이 보였기 때문에 더욱 역겨웠습니다. 수진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는데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환호하며 대박이라고 소리쳤는데 수진이를 껴안는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석 달 동안 저를 방치하다가 돈 소식 듣고 달려온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정이도 같은 생각인 듯 오빠 진짜 한심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당첨됐냐고 묻는 모습에서 가식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차갑게 대답하자 민수가 당황하며 왜 그러냐고 되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차에 탔는데 민정이도 따라 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민수가 창문을 두드리며 어디 가냐고 소리쳤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라고 선언하자 민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는데 백미러로 보니 민수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이 멀어지는 걸 지켜보니 석 달 동안의 지옥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정이가 집을 알아봐 줬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였는데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사기로 했는데 3억 원이었습니다. 33억 5천만 원 중에서 3억은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현금으로 바로 계약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가구를 새로 샀습니다. 침대와 소파, 식탁을 들였고 민정이가 커튼도 달아줬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도 새 것으로 샀는데 평생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꿈만 같았습니다. 민정이가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주면서 장도 봐주고 청소도 도와줬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리해서 적금도 들고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변호사 약속도 잡아줬는데 유언장 작성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유언장 초안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고 딸 민정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기 사유도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완벽했습니다. 서명했고 민정이도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공증을 받아두겠다면서 법적 효력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변호사비 200만 원을 계좌에 이체했고 명함을 다시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정이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둘이서 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민정이가 내일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남편이 기다린다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를 공항에 바래다 줬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갔는데 출국장 앞에서 헤어지며 민정이가 안겼습니다. 건강하시라면서 자주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집이 있었고 돈도 있었으며 자유로웠습니다. 오후에 산책을 나갔는데 아파트 단지가 넓었고 공원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평화로웠습니다. 이틀이 지나 토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서 있었고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궁금했는데 아마 요양원 원장한테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새 집 좋다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문을 막아서며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자기는 아들인데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넌 내 아들 아니라고 이미 말했다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끼어들어 그동안 죄송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면서 민수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지만 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수가 문을 붙잡으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돈도 다 갚겠다며 약속했지만 저는 말없이 쳐다만 봤습니다. 민수가 계속 변명하며 식당 빚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는데 아버지 돈 안 쓰면 가족이 망할 뻔했다면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렸냐고 물었더니 민수가 말을 잃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무슨 핑계냐고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바빴다고 둘러댔지만 눈빛이 흔들려서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수진이가 무릎을 꿇으며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집이 경매 넘어간다며 울었는데 민수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니 석 달 전 요양원에 버려질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저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선언하자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도와달라고 애원했는데 손주 이야기를 꺼내자 더 화가 났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한테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 민수한테 던져줬습니다. 읽어보라고 말했더니 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용을 읽는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수진이도 같이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 유언장이라고 대답했고 넌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민정이한테 간다고 설명하자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된다며 고개를 저으면서 유류분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유기 사유로 유류분도 없다고 말했더니 수진이가 악을 썼습니다. 불공평하다며 소리쳤지만 저는 비웃었습니다. 석 달 동안 버린 주제에 무슨 소리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민수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더니 밖에서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5분쯤 계속되다가 조용해졌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민수와 수진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렸고 수진이가 부축했습니다. 차에 타더니 한참 후에 출발했는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는데 50년 키운 아들을 완전히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슬프지도 후회도 없었고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77살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 공원을 걷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근처 저수지까지 갑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체중도 다시 늘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당구를 칩니다. 목요일에는 함께 등산을 갑니다. 토요일에는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다닙니다. 바쁘게 지냅니다. 민정이는 한 달에 1번 전화합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봅니다. 건강하게 지내냐고 묻습니다. 잘 지낸다고 대답합니다. 민정이가 올 여름에 한국 온다고 했습니다. 2주 정도 머문다고 했습니다. 기다려집니다. 3개월 전 일입니다. 손주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24살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다면서 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준호가 사과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한테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거짓말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상이셨는데 속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호한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쟁이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은 전세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용서 못하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준호가 가끔 찾아옵니다. 한 달에 1번 정도입니다. 식사를 함께 합니다. 밥을 사주고 용돈도 줍니다. 20만 원씩 줍니다. 준호가 받기 미안하다고 하지만 손주한테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준호가 고맙다며 받습니다. 작은 손주 민우는 아직 안 왔습니다. 21살입니다. 대학생입니다. 아빠 편인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바뀌면 오겠지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갑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저보다 더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달에는 복지관에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익명으로 했습니다. 관장님이 감사하다고 연락 왔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복 받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웃으며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30억 원이 넘습니다. 혼자 쓰기엔 너무 많습니다.
조금씩 기부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습니다. 죽을 때 갖고 갈 순 없으니까요. 민정이한테도 미리 증여할 생각입니다. 건강도 챙깁니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석 달에 한 번 갑니다. 의사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80까지는 문제 없겠다고 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합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산책을 나갑니다. 날씨가 화창합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평화롭습니다. 77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또 당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내 생각이 납니다. 여보, 우리 로또 당첨됐어요 하고 하늘에 대고 중얼거립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75살 노인이 아들한테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습니다. 재산 1억 5천만 원도 몰래 가져갔습니다. 빚 갚는데 다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33억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소문 듣고 달려왔지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상속하지 않고 미국에 사는 딸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유기 사유가 명백해서 유류분도 박탈 가능했습니다. 3억 원으로 새 집을 샀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자유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합니다. 큰 손주가 가끔 찾아옵니다. 아빠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돈이 있어도 자식 없이는 외롭지만 자식이 있어도 버림받으면 더 외롭습니다.